네, 안녕하세요. 2024년 국세통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1일 사회를 맡은, 네, 황혜영입니다. 이번 강좌는 인하대학교 다문화 융합연구소와 정석학술정보관이 공동 주최하는 다문화 인문학 강의로 벌써 5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 회차마다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김진선 인문학술연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문화 청소년 진로 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루어오신 분으로서 오늘 주제를 통해 깊이 있는 통찰과 새로운 시각을 나눠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강좌가 다문화와 인문학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더 넓은 시각을 갖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강의에 앞서 다문화 융합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영순 교수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지금, 네. 어, 지금, 네, 다른 일정으로 좀 늦게 입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저희 오늘 강의를 해주실, 네, 김진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네, 나중에, 소장님 인사말은 나중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김진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라이드가 잘 보일까요? 잘 보입니까? 아, 네. 저는 슬라이드가 지금 잘 전체 화면으로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공유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진 선생님 사진 공유 화면 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시 보입니다. 였을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진선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인문학 강좌에서 사회를 맡다가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매우 긴장이 되면서도 저희 강의 내용이 정말 여기 참여하신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술 연구 교수이면서 또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마쳤고 지금 여기 인하대학교 융합치료에서 박사 과정에서 다문화대에서 또 진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 분야는, 그래서 다문화 사회와 또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제 강의 주제는 이주 시민과 또 이주 시민들이 경험하는 진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사진은, 세 명의 사람이 담장 안에 있는 야구 경기를 보고 있죠. 첫 번째
상자 위에 올라온 사람은 원래 키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담장에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상자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상자를 올라가야만 저 안에 있는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상자에 올라갔어도 안에 있는, 안에서 열리고 있는 야구 경기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평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동일한,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어, 그 안의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상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세 번째 같은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키가 큰 하늘색 티셔츠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부여가 되어서, 저 담장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서 저 경기를 볼 수가 있고, 하지만 경기를 보지 못했던 보라색 티셔츠에 입은 사람은 아예 밑에 상자까지도 없어서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자의 조건보다 더 낮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이 경기를 구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내담자 중에서 30대인 남성분이셨는데 결혼을 앞두고 계셨고,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본인이 삶을 시작할까, 어떻게 계획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학벌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녀를 낳으면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킬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또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아도 어떤 가정의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많은 기회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또 있다는 인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두 번째 그림 같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경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부족한 이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은 사회적 체계라든지 기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평등과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로에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이주 시민, 이주 사회에 대한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주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로를 계획하고 또 발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제 연구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이주 사회에서 어떤 게 진로를 방향을 갖고 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제도의 어떤 지리학적 어떤 구석이 약해지고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그래서 증가하고 정보와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전 지구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이 세계화가 될수록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국가 안에서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계에서나 사회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언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 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사실상 결혼 이민자와 또 그 가족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을 발전시켰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다문화주의적인 어떤 담론이 모든 이주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문화 사회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이주 사회라는 개념으로 해서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이주민 집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주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환경, 이 환경을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 사회로의 전환은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이 일하고 생활하며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주 사회라는 어떤 유의 또 개념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주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주를 통해 형성된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족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이로 인해 다문화적이고 복합적인 사회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초국적 이주의 증가로 부강한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했던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은 다원적 사회에서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주민들은 이주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주의 계층화라고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차별을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응하고 이 사람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이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형성하는 이주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자면 이주 사회의 특징은 우선은 인구 이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문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그래서 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다문화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적 구조 안에서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입니다. 이주민은 노동력 제공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서비스와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통합 갈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의 통합과 갈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차별과 배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통합 정책과 다문화주의가 중요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주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발적 이주와 비자발적 강제적 이주입니다. 자발적 이주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그리고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찾아서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을 자발적 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이주에 하시는 분들은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교육 이민자, 은퇴 이민자 등 여러 있습니다. 두 번째 비자발적이고 강제적 이주, 전쟁이나 박해나 환경 재난 등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어, 유민, 또 인신매매, 망명, 난민, 이런 이주의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사회에서의 이주 시민이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주 시민이란 시민의 광의적 정의는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체의 구성으로 인정받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권과 공동체의 성원권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국적과는 상관없이 특정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일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국적의 유무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참여와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 사회에 속하는 일원들, 이주 사회에서 참여하고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주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 시민이란 정리하면 더 나은 삶, 안전한 환경, 경제적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이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삶과 커뮤니티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전 세계의 이민자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하늘색, 파란색 계통은 지금 이민자가 유입되는 국가들이고요. 핑크색 색깔들은 이제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국가로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붉은색이 많이 띄는 걸 봐서 여기는 환경적 조건에서 어, 그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OECD 국가의 이민자 규모를 좀 보고자 하는데 이민자 국가 규모에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요. 한국 한 8, 9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낮은 수치는 아닌 걸로 볼 수 있고요. 비율 변화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20년 이후로 보시면 영국이 가장 좀 가파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굉장히 지금 이 기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건 2020년까지의 그래프인데, 아, 최근에는 더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어, 우리나라에 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 나라에 좋은 것들이 있어 오겠죠. 이것에 대한 뉴스가 있었어요. 잠깐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어,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잠깐만요. 그리고 하고 화면 공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었나요? 전체 화면으로 나오나요? 아닌가요? 저는 잘 안 보이네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할게요. 둘, 셋, 일곱.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좀 켜고 하나도 안 됐죠? 지금 됐어요? 화면은 보여요. 됐을까요? 전체 화면 보여주세요. 네, 네네네네. 인터넷을 전체, 조금만 들려요? 검색하면 한국의 네네, 치안과 잘 깨끗한 들립니다. 거리, 먹거리 등을 칭찬하는 외국 유튜브 영상이 넘쳐납니다. 나 병원에 갔을 때 아이패드 사용했는데 잃어버렸고 이틀 후에 다시 가서 길 옆에서 아이패드 그냥 있었어. 진짜요? Mert achter jullie kwam zo in Oermeng. Tani minikatune for shamarek in khasta ke shamarin dur shergali se kevne mangalo. Iskesda khartam dur sagali martu mangalo. 네, 이렇다 보니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이민 행렬도 줄을 잇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한국행 이민자 증가율이 50.9%로 OECD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회원국에 이주한 인구는요, 지난해 6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민자 수는 118만 명을 기록한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증가 속도를 보면 한국이 영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온 이민자 수는 8만 7,100명으로 2022년 5만 7,800명보다 50.9% 늘었습니다. 영국 52.9%에 이어서요, 한국 50.9%,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민 증가율이 높은 건 지난 2022년부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단기 비자 등 체류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살이의 강점으로 치안과 편리한 교통, 발달한 의료 등을 꼽았습니다. I think it's very safe here. KTX is very nice to travel to different cities, as well as the bus system to get to smaller cities around. So I feel like I can see a lot of Korea just from Seoul. 네, 반세기 전만 해도 더 나은 미래를 찾겠다며 탈한국 행렬이 줄을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이민 정책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필수 대책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어,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2023년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국내 이민자 체류의 실태, 그리고 고용조사,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 그러니까 이민자들이죠. 보시면 남자는 2022년보다 2023년에 좀 증가하였고요. 반대로 여자는 조금 감소했네요.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도 남자가 좀 증가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남자들의 그 유입이, 국내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은 좀 내려갔어. 0.3%. 그리고 실업률은 1.2% 증가했음을 볼 수가 있죠. 귀화 허가자, 허가된 분들은 고용률도 증가하고 실업률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보다는 귀화 허가자의 실업률의 증가가 작은 걸로 봐서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고용이 훨씬 더
영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체류 현황을 보면 외국인의 89.6%는 계속 체류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이제 체류 방법 중에 계속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한 방법이 50%가 넘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기간 연장이 안 됐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있기가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영상을 한번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와 한국에 정착한 지 6년 차인 디오라 씨. 지금은 다문화 센터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외국 유학생에게 허락된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서 살고 싶지만은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김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인도네 씨는 15년 차 스리랑카 이주민입니다. 자신도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 일을 하며 힘들었던 만큼 이제는 자국 동포들의 적응까지 돕고 있습니다. 언어도 좀 잘 안 되고 월급도 안 주면 그때 당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럴 때 그런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그렇게 안 느끼게 그 일 잘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마주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언어와 일자리, 이들을 보는 사회적 인식. 최근엔 산업 현장에 통역 인원을 더 소통과 적응을 돕는가 하면 이들을 돕는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숙련될만 하면 비자 만기로 한국을 떠나야 하고 무단 이탈, 외국인 문제 등 해결할 과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도 교육도 부족하다 보니 장기간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을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습니다. 외국에 있는 이민청 같은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조금 체계적인 이제 정책을 조금 입안해서 나가야만 이제 앞으로 이제 멀지 않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저희들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200만 명 시대,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막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것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건 적응과도 관련이 있죠. 지금 다음에 글은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이라고 하는 발간물에서 제가 얼마 전에 찾은 글인데 너무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제목이 노동자를 불렀더니 아이가 왔다. 네. 저는 청소년 아이들, 다문화 아이, 가정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도 입국 자녀 아이들에게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말이 우선 제목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노동자, 아까 부모님이 오면 아이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같이 글을 읽어볼게요. 국가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그들의 아이가 왔다. 아이들은 한국에 둘러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떨어져 있다. 갑자기 초청 숙련 노동자 자녀의 경우에 받아 이곳에 왔다. 많은 경우 그들에게 한국은 자유가 있고 깨끗한 곳이지만 그들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친구도 없다. 동포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의 소수민족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의 일자리를 찾아 부모가 한국행을 결정하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나라에 따라왔다. 필자가 있는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서 만난 한 학생은 이주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학교 다녀왔더니 엄마가 제 짐을 다 싸놓고 한국으로 갈 거라고 했죠. 친구들에게 인사도 못했는데, 그리고 한국말도 못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만난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서 본인이 원해서 오기보다 부모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와야 하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이죠. 중도 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에 세 가지 정도 요약된다. 이주 과정에서 주 양육자가 떨어져 있었던 기간, 이주의 자발성 여부, 그리고 한국에서의 재결합한 가족의 지지 정도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재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을 이룬 경우에 본국에 있던 자녀가 다시 오게 되면 이제 재혼 가정이 되는 거죠. 그때 남은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지지하느냐라는 정도예요. 2016년에서 18년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중도 입국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한국 입국 전 부모와 3년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지원 현장에서는 부모와 10년을 떨어져 지낸 청소년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한국에 재혼해서 왔고 자녀는 10년을 떨어져 있다가 그리고 엄마가 이제 부르면 그때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6살에 헤어져 16세에 한국에서 재회한 모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얘가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왜 나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모는 유학이 귀엽던 자녀를 기억하고 자녀는 외국 풍족하게 보내주며 너그러웠던 엄마를 기대한다. 이주로 인한 언어 장벽과 문화 적응, 국가의 교육 격차에 따른 학업 등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청소년기 발달 과업인 자아 정체성 형성, 친구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진로 고민에 덧붙여서 이 아이들을 짓누른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일을 하고 산다는 거,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진로라고 하는 건, 일이라고 하는 건 뭘 하며 살 것인가죠.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지요. 이주 시민의 진로는 경제적 자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형성, 사회적 통합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직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 이주한 사회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주 사회에서는 문화적 교류와 적응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직업 세계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 있습니다. 직업 세계는 단순한 경제 활동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동합니다. 직업은 사회 내 가치관, 규범, 기대에 따라 정의되고 그 역할을 각 사회의 문화와 경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주 시민은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직업 경험을 사회 문화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응해야만 이 사회에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이주 시민의 진로에 대해서 진로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로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과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더 이야기하고 싶은 이론은 일의 심리학 이론이고 이 세 가지 이론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슈퍼라고 하는 진로 이론가는 원래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슈퍼 이전에는 진로라고 하는 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의 어떤 단순한 개념으로 바라봤는데 슈퍼는 인간의 심리와 그리고 인간의 발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진로도 사람의 성장과 함께 발달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 개념은 뭐냐면 나에 대한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난 이런 걸 잘할 수 있고, 난 이런 걸 원해. 라고 하는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이 핵심 개념이 진로 발달과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발달하면서 신체도 발달하지만 인식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발달함과 동시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도 발달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 개념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인식하는 것으로 슈퍼는 이 자기 개념을 어떻게 발달시켰는지가 진로에 성숙했다. 진로가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그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을 근거로 해서 초등학교 때는 진로란 무엇이고 일이란 무엇이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간다면 슈퍼는 중고등시기가 되면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또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 때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 그리고 운영하고 있죠. 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을 이주 시민에게 적용했을 때 한계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네 가지 한계점을 볼 수 있어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 발달, 개인적인 자기 개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어떤 맥락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이 개인의 환경적인 어떤 경제적인 제약이나 또 이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나 이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의 어떤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자기 개념에 반영시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 슈퍼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진로도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주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해옴으로써 그 발달하던 환경이 변화됐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연속적인 발달을 볼 수 없는데 이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한계를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주 시민의 불연속적인 어떤 진로 전환, 그러니까 이주 환경에서 했던 일을 또 이주한 나라에서 동일하게 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진로 전환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이 이론이 좀 미흡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발달 단계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두 자기 흥미대로, 자기 역량대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결국은 불평등이 있는데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한계점이에요. 이주 시민은 제한된 직업 선택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는 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사회적 통합과의 연계 약화예요. 진로와 사회적 통합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이 이론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자아 개념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슈퍼가 말하는 그 자아 개념이 계속 인간이 발달하면서 그 진로 발달이 되었는 게 아니라 이주한 환경에서의 자기 개념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제약이 이 자아 개념에 어떻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어떤 적응적으로 자아 개념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상담과 자원 제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홀랜드의 직업 성격 이론이에요. 아마 이 도형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셨으면 한 번쯤은 보셨던 도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때에도 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때에도 학교 전체적으로 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 진로 검사는 기본적으로 폴란드의 직업적 성격 이론의 이 도형을 기반으로 해서
진로 검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검사를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하고 있죠. 이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이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성격의 유형을 6가지로 나누고 직업적 환경을 6가지로 나누어서 사람의 성격과 직업적 환경이 일치하면 그 직업 선택이 좋다. 그 직업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홀랜드의 직업 성격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형을 해야 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 탐구하는 거, 연구직을 해야 되고 또뭐 창의력이 많은 사람들은 뭐 예술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아마 선생님 여기 계시는 지금 여기 같이 이 강의자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아마도 내가 무슨 유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게 해석과 상담이 이게 그 따라오게 되면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체로 이 검사를 진행하고 단체로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알아서 너네 유형에 맞춰서 그 제시되는 직업 중에 선택해서 선택을 해봐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지금 진로교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걸 이주 시민에게 적용했을 때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주 시민에게는 이 이론 자체가 구조적 제약이 있어요. 우선 내가 나의 성격이 이렇고 직업의 환경이 이래서 내가 그걸 선택하고 싶지만 그걸 선택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구조적으로 어렵냐면 법적이나 경제적이나 언어적 한계 때문에 내가 그 성격이 맞는 그 직업에 맞는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폴란드의 이 직업 성격 이론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미반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직업의 사회적 지위나 선호도는 문화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 선택 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리사라는 직업은 뭐 서구권에서는 좀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고 고급 기술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아시아권에서는 좀 서비스직이고 좀 비교적 낮은 사회적 지위로 얘기하고도 있어요. 지금은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곤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리사 그러면 뭐 그렇게 높은 직업, 고급 기술직으로 잘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도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의료 직업,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일부 아시안권에서는 뭐 의사의 보조 역할, 또 뭐 서비스업, 또 여성들이 하는 업, 이렇게 어떤 편견을 좀 보이고 있었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서는 서구권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고 이건 그냥 관료직이다. 뭐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이나 뭐 동아시아에서는 공무원 하면 좀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되게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 직업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이처럼 폴란드가 말하고 있는 직업 환경과 나의 성격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이주한 시민들이 이주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게 또 편견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고려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연속적 진로. 이거는 아까 그 슈퍼의 그 진로 발달 이론과도 같은 맥락인데 이주 시민은 그 진로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의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이거는 제 진로 상담 강의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진로 검사 상담 도구들은 굉장히 문화적 편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구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져 서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사회의 직업 구조와 가치관을 기반으로서 개발된 진로 검사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 편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도 지금 다문화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검사지를 검사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번역을 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냐.
한국어가 좀 부족한 아이들에게. 하지만 그 우리나라 말과 또 번역을 했을 때 문화적 의미, 이 해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담 도구로, 진로 검사 도구로 이 홀랜드 직업 성격 이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리적이고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고 있지 못해요. 이 이론 자체가. 그래서 이 이주시민의 어떤 스트레스나 소외감 등의 정서적 영향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주시민의 문화적 배경과 성격 유형 간의 조화 탐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업 환경에서의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고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직업적 성격 테스트 및 상담 제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론이 일의 심리학 이론이에요. 이거는 2010년 이후에 나온 이론으로 최근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론이 연구되기 시작했고요. 한 2년 전부터 이 이론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경제적 제약, 사회적 소외,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인을 진로 발달과 진로 선택에 고려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일의 심리학 이론이, 제가 이제 일의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의 심리학 이론에서는 주요 대상이 그 진로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이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발점 초기 조건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 현재 굉장히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적응적이고 좀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게 이 일의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의 심리학 이론 첫 번째 출발점으로, 이론의 첫 번째 출발점 그리고 초기 조건으로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경제적 제약을 갖고 있는지, 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일을 선택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출발점과 결과에 있어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이들의 일 자유 의지와 진로 적응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정말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성격이 있다면 이들의 일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의 심리학 이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 합니다. 그 출발점 초기 조건에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얼마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나 외부 상황이 진로와 직업 선택에 미치는 초기 영향을 보는데요. 가장 크게 두 가지,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소외입니다. 많은 이주 시민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아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사회적 소외, 차별이나 배제,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심리학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차별 같은 환경적 요인을 진로 발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외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힘은 무엇인가? 이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앞에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자기 개념과 그 다음에 홀랜드의 직업 성격에서도 이런 심리적인 것을 보고 있는데, 일의 심리학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리적 힘, 그 힘에 대해,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입니다. 일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비판적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진로 적응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조금 더 일을 선택해 나가는데, 일을 찾아가는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제약이 있더라도 이런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줄이거나 내가 심리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도움. 아까 저기 심리적인 요인, 심리적인 파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심리적인 파워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볼 때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인 성격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커뮤니티가 나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경제적 도움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성격,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성향이 이 두 가지가 심리적인 파워를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커뮤니티 지지와 같은 외부의 도움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고 환경적 어려움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이주 시민이 원하는 정말 좋은 직업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일의 심리학에서는 그 좋은 직업을 괜찮은 일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일, decent work는 무엇이냐? 이거는 good work랑 좀 다릅니다. 이 괜찮은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살만하게 하는 거, 생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인 요인, 나의 그 심리적 정서적 어떤 안정을 갖게 하는 요 세 가지가 있는 것을 괜찮은 일, 디센트 웍이라고 일의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심리적,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 이것을 괜찮은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 초에 제가 이제, 김용순 교수님하고 함께, 연구하고 투고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논문의 주제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진로 진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 탐색이고요. 일의 심리학 이론을 중심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 선택에서 겪는 진로 소외,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고 괜찮은 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의 의미 탐색을 하는 연구였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은 진로 검사가 폴란드의 성격 이론을 기본 진로 검사가 이루어져요. 그 한계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언어적인 한계,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언어적 한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을까? 또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그 프로그램을 인문융합 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요.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구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해와 강점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좀 갖게 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진로 탐색과 실행력 강화를 갖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4명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국내 출생 자녀가 2명 있고요. 중도 입국 자녀도 있었고요. 외국인 가정의 자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8회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의 심리학적 이론 요소를 조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분석을 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일회기에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하는 걸 목표로 길 그림 그린 거를 통해서 길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현재 나에 대한 상황을 좀 생각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일의 심리학 첫 번째 출발점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회기에서는 동물 그림을 통해서 동물 이미지로 자기를 표현하고 내적, 외적인 어떤 자아 그림을 그리기를 해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괜찮은 일을 찾아가는데 어떤 하나의 스텝이 되겠죠. 세 번째는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인식으로 가족 가계도를 작성해보고 또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이제 그걸 보면서 차별과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소외를 이해하게 했고, 그다음 비판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에 대한 일의 적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자신의 환경간의 관계를 탐색해서 그 출발점과 또 일 적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하고자 했고요. 다섯 번째는 자신감 형성과 강점 발견해서 강점 카드를 가지고 집단 내에서 서로 선물하고 교환하면서 내 강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감과 자원을 개발하고자 했고요. 여섯 번째로는 진로 장벽 극복 전략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 영화 안득이라는 영화 아실 텐데 이 다문화 가정 아이가 나오는 영화예요. 그걸 시청한 후에 진로 장벽 탐색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걸 했고 일곱 회기에는 다양한 직업 세계 탐색과 흥미 발견. 이 아이들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만났을 때 직업 정보에 대해서 너무 없다, 알고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보통, 정보들이 주로 문자화 되어 있고, 아이들이 알기,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인들에 대한 영상을 편집해서, 그 요소별로, 영역별로 다양한 직업의 영상을 시청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정보를 좀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진로 탐색 및 흥미를 좀 했고, 8일기에서는 구체적인 진로 목표와 실행 계획을 좀 수립하면서 괜찮은 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그 4가지 영역으로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것을 이 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일의 심리학이 PWT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석을 좀 해보았는데, 여기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그 진로 의지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사회적 소외나 또 사회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진로가 제한되고 있었는데요. 다문가족 청소년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제약,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외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초기 진로 탐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압박은 청소년의 진로 선택과 설계에 제약을 주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로 장벽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에요. 제가 이것을 조금 진하게 보여드리는 거, 진하게 칠한 거는
진로 장벽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진로 장벽, 어렵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진로 선택하는데 어렵다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이 진로 장벽을 어떻게 좀 극복할까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굉장히 현재 부족한 상태여서, 일의 심리학에 하면, 그 일의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그 진로 장벽이 개인적인 실패, 개인적인 역량 부족, 개인적인 능력 부족,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한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실패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회적 맥락으로 재해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이들은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일의 심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 비난, 스스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 비난을 했던 아이들이 그것이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변화되는 어,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에서는 적극적 진로의 의지 형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환경 이해가 결합돼서 진로 선택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고자 했고요. 그리고 강점 탐색과 활용이 진로 적응성을 강화시키고 장벽의 실질적인 자원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단에서 그 서로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충분히 그 회기 동안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너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서로의 강점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의 성경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키우게 됐고, 또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나의 삶.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의 이 네 명이 모두 다 중학교 3학년인데 제가 만났을 때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등학교 그 진학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네 명 모두 어, 그 특성화고를 이야기했어요. 특성화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가 대학을 갈 수 있겠어요? 나는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어떤 깊은 자기 탐색이나 진로에 대한 탐색 없이 그냥 당연히 자기들은 그냥 그 특성화고, 근데 특성화고도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학교들에 대한 탐색도 없이 그냥 학교에서 단체로 거기 가봐서 나 그냥 거기 가볼래요. 라고. 선생님이 그런 데가 있대요. 거기 가보래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당시 그렇게 선택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와 또 진로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 나타났던 낮은 수준의 일 진로의지 발견에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거 좀 찾았으면. 특성화 좀 뭐지? 바이오 식품과 유산균. 그냥 대충 찾았어요. 1학년 때 단체로 여러 가지 체험을 왔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애도 있었어요. 성적이 나빠서 하고 싶은 것도 못 찾겠고, 잘하는 것도 못 찾겠어요.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또 친구 관계 어려움. 그냥 조금 째려보는 거 무섭게. 뭔가 그냥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혼자 대화를 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하고 다른 길 것 같아. 부모님은 그냥 알아서 하래요. 부모님은 관심 없어요. 혼자서 진로 고민을 하는 아이. 그리고 내 아이들 모두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돈이 좀 중요해요. 일단은 집을, 이제 아무래도 그 돈을 알바도 하고, 중3인데 알바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아까 제가 이제 첫 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족 차별, 뭐죠? 마당을 나온 암탉 영화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초록이가 떠나잖아요. 뭔가 자기의 꿈을 향해 떠나는 걸 보고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못하고 능력이 없다. 그 전에는 능력이 없다고 했었던 아이들이 뭔가 성적이 조금 안 돼서 뭔가 그런 느낌보다는 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자기 비난을 했던 아이들이 좀 변화된 이야기를 하기 세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 진로 이제 형성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그동안 아이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나요? 네. 그래서 내가 되게 특별하다. 나에 대한 특징들 이런 얘기했어요. 약간 좀 작고 귀엽고 약간 작은 게 저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얘는 자기가 펭귄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펭귄 같냐고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리지어 다니고 항상 무리가 붙어 있어요. 약간 친구를 좋아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얘는 단체로 뭔가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이거를 통해서 어 여기 지금 이 아이가 여기 이 아이거든요. 학교 학교 행사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해서 1등을 했던 경험. 이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 아이의 그 특성은, 아, 나는 함께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런 걸 잘 조직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자기의 장점으로, 발견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탐구로, 흥미와 목표를 구체화하는데, 어, 세상보다 세상에 직업이 많다. 저는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세상에 무슨 직업이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 영상을 봤었잖아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이 아이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진로가 뭐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했었대요. 근데 우선 언어로만 다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하는데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언어가 좀 어렵지만 한국어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이 정서를 공유할 수 있었고 또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5년 후에 제가 대학교 다니는데 법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을 전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사회복지사 제 도움받고 좋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강의를 좀 정리하자면, 이주 시민의 진로 발달은 사회적 통합의 이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이주 시민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이고요. 이주 시민의 성공적인 진로 발달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시키고요. 두 번째, 외부 요인과 개인적 자원의 상호작용 중요성입니다. 사회적 장벽, 경제적 제약이나 정보 부족이나 차별, 이런 건 진로 발달을 제한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적인 자원, 사회적 지지,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의 심리학에서 비판적 의식은 진로 발달에서 중요한 요소로 진로 장벽을 개인의 한계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재해석하고 극복하는데 극복 의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진로 설계에서의 괜찮은 일의 중요성입니다. 괜찮은 일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 심리적 만족, 사회적 연결감을 포함한 직업적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주 시민이 자신의 진로를 단순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자아 실현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비판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로 프로그램의 설계 방향은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하고 구조적 문제 의식을 강화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체적 지원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죠. 특정한 기회 제공, 이주 시민이 언어, 법적 지위, 자격 인증 등에서 겪는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좀 필요가 있죠. 진로 적- 정보 접근성과 진로 탐색 기회를 보장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 특히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적 소외와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강점을 발견해서 긍정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진로 교육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구조적 차별과 제약의 결과로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로 교육의 설계 방향은요, 사회적 인식 변화 촉진을 하고 강점 기반 성장 기반에 대한 성장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진로 계획,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 강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지지를 못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외에 교사라든지 멘토라든지 이 또래 간의 어떤 지지와 협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통해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이 좀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기여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주 시민의 진로 발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다문화 사회의 전환은 이주 시민과 기존 사회 구성 간의 협력과 공동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변화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첫 번째 같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 마지막, 이상적인 방향, 장벽을 정말 낮추어서 정말 장벽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선 교수님, 네, 진로교육 전문가답게, 네,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어, 네, 진로 장벽을 어떤 개인의 한계, 네, 부족함이나 실패로 보지 않고 이를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네,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것 같고요. 이주 시민의 진로 발달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지역 사회, 국가의 경제, 문화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두 분 정도만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네, 올려주신 분 계시는데요. 김단희 선생님 혹시 네, 마이크 켜시고 직접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오늘 강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음, 제가 지난 8월에 의도치 않게 이주민 청소년을 상담을 하게 됐었는데요. 예, 여기에서 좀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 번도 이런 검사를 받아보거나 여기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얇은 지식으로 홀랜드 검사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 친구의 진로에 관한 부분들을 상담을 했었는데, 예, 지금 아까 사례에 보니까 네 명의 청소년이 그 연구 참여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모집이 되었었나 이 방법을 알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진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저 상담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연구를 위해서 진행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먼저 의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학술 연구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 자체가 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진로 상담은 저희 학교에 그 아이 진로 센터라고 해서 청소년 진로 센터가 있어요. 전 여기에 이에 지원 아닌데 신청을 하시면 네, 우선은 무료로 사회기 기본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진로 그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속 지원 과정은 지금 계속 이것은 앞으로 지금 저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 상담 후 후속 지원 과정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연구 과정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될까요? 그 연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가족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따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없었나요? 네, 아직 지금 연구 단계여가지고 아직은 이게 막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되어진 건 아니어서 근데 지금 제가 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센터에서도 네,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지원을 나가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음 네, 질문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번영 선생님, 네, 마이크 켜시고, 네, 질문해 주세요. 아싸. 네, 저 오랜만에 질문 드려요. 저희 학과 교수님의 귀한, 잠시만요. 왜 이러지? 어떻게 이래? 강번영 선생님, 잡음은 좀 있지만 소리는 잘 들리거든요.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리고 있나요? 네, 목소리는 잘 들려요. 중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화면이 이상해져 갖고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아직 한 분, 네, 기회를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김진선 교수님 강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네,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네,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네, 메일을 주시거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네, 따로, 네, 메일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김진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저희가,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는 12월에 6차 네, 마지막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월요일에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있을 예정이고요. 네, 다음 강연자는 다음 강연에서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